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상도시장에 주스 사러 나온 강성민이라고 합니다.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회가 고령화되는데 노인 문제에 대해서 좀 사회가 무관심한 면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국가 차원에서 개인 차원에서든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시장에 여기 나오더라도 그 중간에 가는 동안에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내대에서는 보이는데, 그것도 예전보다 사람이 많아갖고 얼마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러지만 제 생각엔 뭐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국가 뭐 채무도 뭐 얼마라는데 국가에서 그걸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나중에 가서 점점 심해질 거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 제 나이 또래에서는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앞으로 노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먼 훗날이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걱정은 하면서 사실 살기가 힘드니까 크게 준비는 못하죠.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문을 엽니다. 네, 걱정들이 많으시죠? 고령화 사회, 세계 최고 수준으로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장의 소리는요, 바로 이런 노인 문제,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상도시장에 음료수를 사러 나오신 방성민 씨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답답하다, 안타깝다, 이 노후 대책에 대한 걱정 드러내셨는데요. 정부가 좀 빨리빨리 좀 확실한 대책을 지금보다 더 내놓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국정교과서로의 환원 필요할까요? 입니다요. 5268님은요. Yes, 역사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판단될 수 있지만 국민이 지지하는 의견의 역사도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선정한다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2215님은 No, 교과서 선택의 폭이 좁아지면 교육의 폭도 좁아질 것 같아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요. 잠시 쉬었다가 스포츠 뉴스부터 살펴보죠. 아이고, 우리 심청이가 팔려가다니. 그래도 내 걱정은 하지 마셔. 심청이가 안심폰을 주고 갔으니까 이 안심폰은 24시간 긴급 출동의 건강상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이다. 알뜰폰에 새콤을 더하면 S1 안심폰.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서 만나세요.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빙속 여제라고 불리죠. 이상화 선수, 스피드 스케이팅에. 이상화 선수가 소치올림픽 마지막 이행 연습을 마쳤다고요? 네, 이상화 선수가 오늘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이 회장부의 전국 남녀 스피드 스케이팅 대회 출전을 했습니다. 이상화 선수 여자 500m에 나섰는데요. 사실 기록이 오늘 아주 좋진 않았습니다. 38초 11로 물론 1위를 하긴 했지만 이 같은 장소에서 치렀던 지난해 10월 종별 선수권 대회 때 기록인 37초 74보다는 좀 뒤졌습니다. 오늘 총 참가자가 3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500m에서요. 조추첨 결과 이상화 선수가 이제 혼자 타는 걸로 나와서 혼자 레이스를 해요? 예, 네. 어색하게 좀 혼자서 레이스를 치렀기 때문에 페이스 조절이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원래 이상화 선수가 이제 18일에 개막하는 세계 스프린트 선수권 일본에서 열리는 대회인데요. 여기 나가서 이제 소치올림픽 마지막 실전 연습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 시즌 막바지 지난해 말에 월드컵 시리즈 참가하다가 감기 몸살이 좀 심해져서요. 국내 대회로 이번에 대신하면서 이 컨디션 관리에 주력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재 감기 몸살은 거의 다 나았다고 하고요. 이상화는 2013년 지난해에만 세계 신기록을 4차례 갈아치우면서 지금 여자 500m에서는 적수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치올림픽 최고의 과제는 아무래도 이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마인드 컨트롤이다. 이런 평가 받고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도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그랬는데 이상화 선수도 비슷한 말을 했네요. 그러니까. 네. 예. 네. 스켈레톤
네, 윤성빈 선수가 대륙간컵에서 사상 첫 금메달을 따냈다고요. 스켈레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예, 이게 썰매 종목이고요. 이 혼자서 타는 썰매 종목이고 그 속도 굉장히 빠르고 뭐 그러기 때문에 많이 위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종목 자체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한국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불모지인 종목인데요. 여기에 올해 이제 20살인 윤성빈 선수가 오늘 오전에 그 캐나다 휘슬러에서 열린 대륙간컵 6차 대회에서 이 1, 2차 레이스 합계 1분 45초 73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이 러시아 선수도 제치고 우승을 했는데 한국 스켈레톤이 대륙간컵 대회에서 우승한 게 이번 윤성빈이 사상 처음입니다. 대륙간컵 대회라는 이 대회는요, 월드컵보다는 좀 한 단계 낮은 대회지만 한국 선수들이 이제 그동안 자주 나갔던 아메리카컵 대회보다는 수준이 훨씬 높은 대회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는요, 이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캐나다의 존 몽고메리, 그리고 지난 시즌 월드컵 종합 6위에 올랐던 이 독일의 알렉산더 가즈너 같은 강자들이 출전을 한 대회라서 금메달 딴 게 정말 그야말로 굉장히 값지고요. 스켈레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도 소치 올림픽 참가자가 전체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올림픽 포인트 쌓기 위해서 다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윤성빈 선수가요, 2012년 여름에 처음 스켈레톤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선수 생활한 지 지금 채 2년도 안 된 선수인데 지난해 11월 아메리카컵에서 은메달, 동메달 2개 이렇게 수확을 했고 또 12월 대륙간컵에서 2차례 은메달을 따더니 이번에는 바로 이 대회에서 금메달에 정말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아니죠. 지금 다음 달로 다가온 소치올림픽에서 정말 깜짝 활약도 기대할 만한 그런 선수입니다. 대단하네요. 이 스켈레톤 썰매 경기에 이 불모진 한국에서 대단합니다. 네, 깜짝 기대할 만하겠네요. 네. 예. 오늘 스포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유보연 캐스터.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아직까지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 서부간선도로가 가장 어렵습니다. 성산 쪽으로 금천교에서 서부간선도로 입구까지 답답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반대쪽도 서부간선도로 입구에서 신정교 구간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도 의정부 쪽으로 이동량이 많은 편인데요. 지금 군자교부터 녹천교까지 정체와 서행을 반복하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창동교에서 녹천교 구간 짧은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반대쪽 한남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밀리고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원효대교에서 반포대교 통과하기 어렵고 반대쪽 한강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세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슈퍼주니어 이특 씨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치매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매년 노인 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 이유, 또 우리의 노인복지 실태,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미래의 기자를 꿈꾸는 세명대 학생들이 한국의 노인복지에 대해 직접 취재해서 2014년 대한민국 노인 보고서라는 시리즈를 최근 발간했다고 하는데요. 기자 대표로 손지은 학생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지은 학생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노인복지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된 이유가 뭐죠? 예. 시작은 제가 다니고 있는 그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에서 그 탐사기획보도 실습이라는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는데, 네. 그때 그 교수님께서 그 한국의 노인을 주제로 집중 취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되었고요. 네.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는 그때 한때 거의 모든 언론사에서 그 폐지 줍는 노인이나 뭐 고독사, 독거 노인 등을 보도했었는데, 네. 그 보도 당시에만 화제가 될 뿐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그 안타까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직접 이렇게 노인복지 실태 조사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교체했을 것 같아요. 치매 노인이나 네네. 가족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네. 체험하면서 이렇게 기사도 쓰고 하셨는데 남다를 것 같아요. 치매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요양시설에서 3일 동안 자원봉사를 하면서 취재를 같이 했었는데, 네. 제 가장 그 안타까웠던 것들은 사실 그냥 그 노인들이 거기서 케어를 받고 있다기보다 네. 그냥 방치되어 있다라는 그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예를 들면 그 하루 종일 그냥 나무 의자에 그냥 앉아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거나 네. 그리고 TV 앞에서 휠체어에 앉아서 그냥 멍하니 TV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있는 정물처럼 그냥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 네. 사실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정작 자기의 할아버지 할머니라 생각하면 좀 끔찍하다 이런 생각이 드셨겠어요? 네, 절대 저희 부모님 혹은 또 저는 네. 이런 곳에서 노년을 보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방치란 이야기 해주셨고 그림을 그린다면은 그 정물화 같다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렇다고 또 집에서 보시기도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쵸, 이렇게 네. 직접 그 취재를 하시면서 체험하시면서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어요. 집에서도 힘들고 또 그렇다고 여기 와 보니까 이렇고. 첫 번째는 일단은 집에서 개별 가정에서 치매 노인을 케어하는 건 상당히 힘든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자녀나 주보호자도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직장을 다녀야 하는데 치매 네. 노인의 특성상 하루 종일 붙어서 돌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는 분명히 이런 치매 노인을 케어하는 거는 국가가 공공시설을 설립을 해서 그 안에서 제대로 된 케어를 전문적인 케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시설 안에서는 사실 그 인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치매 노인들이 거기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매 그 요양원에서는 치매 노인을 전문적으로 수발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네. 저는 이 노인들이 그 요양원 안에서는 전문적인 인력에 의해서 그리고 제대로 된 인지 능력을 재활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케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명대의 손지은 학생이었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한남대학교 임춘식 교수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치매 환자 문제. 네. 그렇죠.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다 미래의 치매 환자라고 보면 됩니다. 미래의 치매 환자. 자기 남의 일이 아니죠. 장수사에서 나타나는 아주 가장 치욕적인 인생 말년의 그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과거에도 이 같은 그 비극적인 사건들이 있었죠? 많았죠. 지금 현재 그 65세 노인들이 약 700만이거든요. 네. 그런데 역학조사에 의하면 약 70만 명, 약 9%에서 10%가 치매 환자입니다. 10명 중에 1명이요? 그렇죠. 네. 주변 노인 10명 중에 1명이다. 네. 예. 자, 이게 가정에서 상당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정상적인 어버이들이 갑자기 이상 행동을 하게 되게 되면 가족들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상하다 변했네. 네. 뭐 이상하네. 그렇게 그냥 방치한 다시 말한다면은 치매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네. 환자로 구분 않고 이상한 어머니 아버지로 그냥 치유해버리고 방치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죠. 예, 근데 가족들이 부모가 그렇게 갑자기 마음이 변하고 뭐 신경이 변했다 그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네. 그런 이상 행동을 하게 되면은 전문가라든가 네. 의사들을 찾아가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의식이 없고 노인 당사자는 더 모르고 있고 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치매 환자들을 완전히 방치하고 있다. 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방치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자식들이 부모의 이런 치매 질환을 잘 모를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거 그렇죠. 어떻게 빨리 좀 알아갖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야 되는지요? 예, 그래서 평상시에 정상적인 어버이께서 네. 이상한 행동한다든가 또는 이상한 뭐 말을 한다든가 그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할 경우에는요 의심을 네. 하고 빨리 초기 증상이기 때문에 네. 진단과 그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네. 집에서 그런 경우에는 모시기 힘든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노인성 질환 대부분이 그 뇌졸중, 다시 말한다면은 뭐 그 중풍이라고 합니다만은 네. 이 치매는 노망이라고 하거든요. 네. 나이가 들면은 누구나 오는 그런 기억력 상실. 네. 그런데 가족들이 대다수가 이제 방치호이고 무방비 상태인데 네. 심할 경우에는요 네. 가정에 불화가 온다든가 도리를 방법이 없어요. 네. 3살 먹은 애보다도 못할 뿐더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가족을 막 감시하고 압박하고 폭언하고 욕을 한다든가 네. 또는 뭐 심지어는요 엊그제 네. 그 또 신문에 났습니다만은 부부가 아들 며느리가 자고 있는데도 잠을 못 자게 괴롭힌다든가 엿듣는다든가 이상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네. 어머니가 참 왜 아들딸한테 그렇게 신경 쓰고 그렇게 감시하고 그러냐라고 치울 것이냐 이것은 질환이고 질병이다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보낼까 말까 망설이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들에서도 사실상 제대로 관리를 안 한다, 문제가 많다 이런 보도도 상당히 많아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전문적인 치매 병원이라든가 또는 치매 환자를 관리하는 그런 의료센터가 우리나라에서는 있기는 있지만은 상당히 부실하다. 선진국에 비하게 되면 있으나 마나다. 그래서 실내 생활하는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는요.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가족들이 예. 선뜻 어머니 아버지 치매 좀 얼마 살겠느냐 그리고 그러다 말겠지 하면서 방치하다 보니까요. 네. 가족 경제가 파탄에 온다는 게거든요. 누가 네, 그렇죠. 그 많은 의료비로 될 것인가 이런 가정 때문에 형제간들이 풍지박살이 되고 어머니 아버지가 건강하면은 가정이 행복한데 어머니 아버지가 건강이 상실하게 되게 되면은요 가족이 다 해치되고 파탄되는 현상으로 왔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건데요. 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부모를 모시겠다는 마음은 굴뚝 같은데 네네. 당장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국가, 사회가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국가에서도 지금 많이 돕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치매 지원센터가 그 구청 같은 데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이상이게 되면 가서 치매를 한다든가 또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은 보건소에 가가지고 진단서를 내게 되게 되면 약간의 저소계층들한테는 뭐 약값을 준다든가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그런 제도를 일반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고 또 반면에요. 네. 지금 이제 2008년 7월부터는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생겨서 네. 우리 한국의 의료보험이라든가 의료전화체가 참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제 65세 이상 노인들이 약 한 35만 명이 인정을 받고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네. 그중에 약 한 절반가량은 국가에서 보험료로 서비스비를 부담해 주는 있지만은 자부담이 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집에 와서 그 요양사가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하게 되면은 한 달에 한 15만 원 자부담이 있어요. 예. 그 외에 돈은 국가에서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15만 원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4시간씩 특별하게 서비스 보호해주는 그런 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것이군요. 네. 예, 또 그리고 이런 노인들 같은 경우는 전문 시설에다 가서 부양을 위탁해야 되거든요. 네. 대형 효도 서비스 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네. 한 달에 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50만 원 정도 자부담이 있어요. 근데 네. 50만 원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그냥 끙끙 앓으면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싸워가면서 행제한끼리 불화하면서 방치하는 가족들이 많다고요. 15만 원, 50만 원 없어가지고 그렇게 방치하는 네, 경우가 네.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네.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정부가 어떤 걸 좀 더 보완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제 생각은요, 일단은 그 요양보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치매 환자들을 막 많이 구제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선정 범위가 너무나 협소하다. 네. 대상자는 많은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확장을 해줘야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뭐 확장해가지고 2만 5천 명이 더 서비스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절대 다수 노인들이
받고 있지만은 소외 계층 노인들이 상당히 또 소외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요양 범위를 이제 좀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대상자를 이제 인정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네. 현재 한 35만 명 정도 네네. 지금 인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치매뿐만 아니라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 네. 가족들이 부양하기가 진짜 어려운 노인들에게 네. 이러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 범위가 너무나 협소하다. 네. 그래서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예. 결국 돈에 관한 문제네. 세금을 적절한 데 써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정책 결정권자들의 의지만 있으면은요 노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뛰는 고령화 거기에 노인 복지는 기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네. 한남대학교 임춘식 교수였습니다. 아빠는 얼음 낚시. 엄마는 눈조각 구경. 예쁘네. 나는 썰매 타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동강 겨울축제가 12월 27일부터 열립니다. 겨울 낚시도 얼음 축제도 동강에 다 있습니다. 동강에서 만나요. 제2회 영월 동강 겨울축제. 웰빙 건강 한국문화 실용복지 실력이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선취업 후진학의 기회가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주부도 직장인도 꿈을 이루기 참 좋은데 물론 원광 디지털대학교지. 차민재를 키우는 특성화 사이버대학 원광 디지털대학교 2월 12일까지 신편입생 모집. 네, 뉴스 정면 승부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yes or no 질문은 국정교과서로의 환원 필요할까요?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시고 계신데요. 6149님은요. yes. 역사처럼 국가관에 대한 학문은 국정 관할로 전환해서 국가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의견 주셨고요. 4252님은 저는 노입니다. 교과서로 국정을 홍보하던 그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건가요? 교과서가 국정 홍보용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따끔한 지적도 하셨네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계속해서 다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뒤 4라운드에서 네, 경제뉴스 그리고 법 아는 만큼 보인다 이어가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잠시 후 법 아는 만큼 보인다에서는요. 배승희 변호사와 함께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적 장치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차들이 다 이천으로 빠지고 있네? 아, 롯데 아울렛이 있었네. 여보, 우리도 이제 가까운 이천으로 갈까? 이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오픈. 12월 13일부터 쇼핑이 더 가까워진다. 해외 명품부터 아동 스포츠까지 350여 개 유명 브랜드. 이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진짜 크고 가깝네. 네,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훈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내 승용차 업계에 대한 담합조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착수했다. 이런 큰 뉴스가 나왔네요. 네, 현대차와 기아차를 비롯해 국내 5개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 지난달부터 담합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입차 업체에 비해서 국산 승용차의 가격 인하폭이 크지 않다는 점을 주목해 가격과 신차 출시 시기, 또 옵션 구성 등을 놓고 제조사 간 정보 교환이나 합의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가격을 내렸더라도 시장 가격보다 덜 내렸다면 담합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징금이 매출액의 2에서 10%까지 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 업계 담합이 사실로 인정이 될 때 과징금은 사상 최대 규모인 2조 6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2조 6천억 원 어마어마하네요. 네. 네. 한 달 임대료가 7만 원에서 18만 원 수준의 대학생의 전세 임대주택 한 3,000호 정도를 이렇게 공급하기로 정부가 결정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은 그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책정하고 임대료도 월 7만 원에서 18만 원 수준으로 책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번에 3,000호 정도가 추가 공급이 되는데요. 1차로 오는 14일에서 16일 신청을 받아서 다음 달 11일 대상자를 발표하고 2차에는 다음 달 12일에서 13일 양일간 신청을 받아서 3월 4일까지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대학 소재지와 거주자가 다른 대학 재학생들이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서 입주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설 연휴 기차표 문제 좀 들어보죠. 예매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까? 네, 오늘 오전 6시부터 인터넷 예매를 시작으로 설 기차표 예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10일까지 나흘간 진행이 됩니다. 코레일 경부선의 경우 오늘과 내일 인터넷 예매와 창구 예매가 진행이 되고 또 호남선에 대해서는 모레와 마지막 날인 10일 인터넷 예매와 창구 예매가 각각 시행이 됩니다. 예매 열차표는 설 연휴 전날인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KTX와 새마을호, 무궁화호 좌석 지정 승차권을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약 매수는 1인당 편도 6장까지 최대 12장까지이고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합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문제 좀 들어보죠. 신용카드 영수증을 통한 고객 정보 유출이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내려졌나 보죠? 네, 금융감독원은 카드 결제 단말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서 고객 카드번호 보호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영세 단말기 업체에 대해 긴급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모든 단말기 업체에 카드번호 16자리 중 9번째에서 12번째 자리를 의무적으로 가리고 카드 유효 기간도 영수증에 노출하지 않도록 지도했습니다. 또한 카드사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내부 통제 강화 여부도 올해 종합검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네. 오늘 경제뉴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사건을 냉철한 법의 논리로 풀어봅니다. 법, 아는 만큼 보인다. 얼마 전 소원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어서 많은 관객들의 안타까움과 눈물을 이끌어냈었죠. 하지만 성폭력 관련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 여전합니다. 이번에도 연쇄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초범으로 처리된 사례가 나와서 많은 분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는데 이와 관련해서 성폭력 관련 법안의 문제점과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법무법인 테일의 배승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쇄 성범죄 이런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는데 초범이라고 해서 처벌이 약하다. 이 도대체 무슨 사건인가요? 네, 그 세 차례나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서 성폭행한 법인이 이번에 잡혔는데 비교적 가볍다고 생각할 만큼 징역 7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현행법, 일반 형법에 따라서 개별 범죄를 각각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형법의 경우에는 그 가장 중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는 형태인데 이렇게 가중을 해서 나온 선고형에 또 양형 기준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양형 기준에 따라서 감형을 하다 보니까 약 7년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건 감형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형이 아니라 가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법원에서 양형을 낼 때는요. 실제로 그 객관적인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감형 요소도 판단을 하고 그 또 감형 가중 요소, 감형 요소 둘 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객관적 범위 내에서
판사가 적절하게 선고한 것입니다. 네. 성범죄는 엄벌에 처하라는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고 네. 또 전체적으로 그런 추세로 가는 것이 아니냐 또 네. 마땅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 차례면은 하나가 최고형이 9년이면은 네.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보면 합치면은 3, 9, 27. 네. 27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줄여갖고 하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9년, 만약에 9년이라고 한다면, 최고형이 9년이라고 한다면, 네. 지금 형태로 보면 9년의 2분의 1을 가중해서 4년 6개월을 더하는 형태로 되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 그렇게 계산을 하는 주도 있습니다. 네. 예. 이럴 때는 왜 미국 법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나 몰라요, 대한민국이요? 네. 그런데 또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한 것이나, 예. 오히려 그 강간을 했을 경우에, 예. 살인보다도 무겁게 처벌을 해버리면 네. 실제로 성폭행범이 살인을 해버릴 수도 있는 문제점도 발생을 하고 오히려 역으로요? 예, 역으로. 왜냐면 살인죄보다 범행이 형이 높다고 한다면 살인을 네.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경제사범이라든지 이런 비교해봤을 때 무조건적으로 형을 높이는 거는 법 체계상으로 좀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법원에서는 또 그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양형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 기준 범위 내에서 되는 문제라서 이게 또 일반화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요. 연쇄 성범죄가 초범의 경우 초범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뜻이네요. 이 초범이라는 거는 범죄가 여러 개 있을 때 그 중에 네. 처음 잡혔다. 네. 그런 의미로 초범이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범죄를 여러 번 잡히면은 네. 이제 누범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별을 몇 번 달았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하는데 네, 네. 예. 근데 이거는 그런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것이 네. 아니라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 이분이 2009년에 예.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다음에 또 저지른 사례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발견을 해서 최초 범행까지도 한꺼번에 재판을 받게 돼서 제가 말씀드린 그 가중처벌, 2분의 1 가중처벌만 된 것인데 예. 2009년에 이 사람이 잡히고 나서 형을 받은 후에 또다시 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에 따라서 누범 가중이 돼버리거든요. 그럴 때는 2배 가중이 돼서 처벌이라고 될 수는 없는 거죠. 네. 예. 감형에서 심실상실, 네, 심신상실. 심신상실, 몸이 상실됐다. 몸과 네. 마음이 뭔가 좀 이렇게 빠졌다, 네, 상실됐다. 상실됐다. 그러면 또 감형받습니까? 예, 형법 1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네. 보통의 경우에는 술을 취해서 만취된 상태, 이 명정 상태라고 하거든요. 네. 그 보통 성범죄에서 문제가 되는데 이제 여성이 술을 취한 경우에 이런 걸 이용했다. 이게 여성한테 심실상실이 되는 것이고 예. 피고인의 경우에는 내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 상태에서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발적인 것이었지 일부러 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고 예를 들어서 마약의 경우에는 정신이 나가 있잖아요. 예.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고 만취 상태인 것. 네. 그러니까 심신이 상실한 상태면은 좀 더 감형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 제주법원에서 되게 재밌는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이 어린아이를 성추행한 이 피고인이 네. 자신의 몸에 빙의가 됐다. 잡기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내가 한 것이지 네. 내 제정신으로는 할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사안도 있었어요. 네. 근데 또 특이하게 그 어머니가 예. 나도 빙의 된 적 있었다. 예.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빙의 됐다 하더라도 정신이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 사안은 좀 중하게 처벌된 사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런 심신상실, 술 먹고 만취 이런 부분을 좀 더 그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는 것이 문제겠네요. 네, 그 아동 청소년 범죄에서 이런 사안이 많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이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네. 어린 아이가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한테 경제적으로 의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술 먹고 좀 했다 이렇게 되면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경제적인 도움을 못 받지 않습니까? 이 실형을 살아버리면.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집행유예를 해주기도 하죠. 네. 그래서 논란이 많았던 거죠. 네. 예. 최근 성범죄와 관련해서 법 개정된 것들이 많죠? 네. 어떤 것들인지 한번 짚어볼까요? 예, 지금 방금 말씀드린 심신상실 조항은 이 형법에서, 이 성폭력 특별법에서는 적용을 배제하였고요. 그리고 아동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했고 그 처벌은 무기징역까지도 확대했습니다. 또 그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를 확대하면서
도로명 주소, 건물 주소, 뭐 거주하고 있는 주소까지 확대를 하고 또 인근 시설의 우편으로까지 고지가 되고 또 취업 제한 대상도 늘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친고죄가 폐지돼서 이제 합의하더라도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도 확대하고요. 그리고 피해자 보호 대책도 강화하면서 이 증인도 보호하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마련했습니다. 앞서 신상정보 공개 언급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이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미국의 메간법이라고 해서 우리 동네에 성범죄자가 산다면 자신의 아이들을 그 사람에게는 가지 않도록 주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미국에서 도입이 됐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개념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서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가 생긴 게 된 것이죠.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인권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상정보가 공개된 아들이 자살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죠. 예, 그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의 정보가 공개돼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고 너무나도 이제 충격이 심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네. 그런 사실 연자제로서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연자제는 헌법에 규정돼서 금지가 되는데 이 공개가 이중처벌이냐 아니냐는 논란도 있는데 우리 법원에서는 이거를 수치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중처벌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경미한 사건에도 성범죄자라고 해서 공개를 해버리면 가족들이 너무 큰 피해를 보는 것이죠. 가족들이 피해를 본다. 결국 연자제와 비슷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때 이 공개 제도가 네. 저도 이제 많이 상담을 하는데 예. 이 피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실형보다도 더한 게 공개 제도예요. 왜냐하면 실형 이후에도 공개가 계속 되거든요. 10년이든 5년이든. 그러면 실형을 산 것보다는 더 많이 8년 이상을 공개되는데 이 주소 근처에 우편으로 고지가 돼버리면 공개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사는지 네. 다 아는데. 네. 그럼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예. 그렇다고 개명을 한다. 개명하면 개명한 것까지 다 나온다고요? 나오죠. 이민 가면 어떠나? 이민 가면은 안 나오겠죠? 그 미국이라든지 뭐 어디 외국을 가버리면 네.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경우라면 네. 결국 끝까지 추적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성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다 이렇게 또 평가도 있잖아요. 긍정적으로요. 그렇죠. 예, 처벌을 강화하면 네. 당연하게 성범죄가 줄어들긴 하는데 예. 이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처벌을 굉장히 강화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수치를 주거나 좀 처벌이 강화됐을 때는 이 성범죄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제도가 도입된 것이 미국이 처음인가요? 네, 미국의 메건법이라고 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네.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메건을 이렇게 불러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살인을 하는데 그 이웃 아저씨가 성범죄자였는데 미국에서도 이미 그런 공개 제도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공개 제도를 실효화할 수 있었다면 내가 아이의 부모가 그러면 그 이웃한테 보내지 않았을 거 아니냐. 네. 이런 제도로 시작이 돼서 공개를 좀 쉽게 하고 네.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성인 인증을 거쳐야 볼 수가 있는데 예. 미국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서 그 주변에 누가 있는지 몇 마일에는 어디에 있는지 이 학교에 다니는 성범죄자는 누구인지 이게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서 네. 좀 실효적인 것이죠. 네. 실제 피고인들의 사례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네, 그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상담 내용 하나 좀 네. 가능한 거 좀. 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거는 네. 그 실제 성추행 같은 경우에는 네. 폭력, 강간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우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그 공개가 돼버리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깝죠.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공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공개되죠. 무조건 그러니까 실형이라는 집행을 유예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네. 집행유예도 형이 선고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공개가 되는데 좀 어떨 때는 과하다 싶을 때도 있어요. 직접 상담 받아서 본 입장에서는요. 예, 그렇지만 또 아동 범죄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다 부모 입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네. 아이 피해자의 부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공개를 해야 맞죠. 피해자 입장 또는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보면은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겠죠. 이것도 부족하다.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 배승희 변호사님께서는 주로 상담을 가해자 입장에서 아닙니다.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제가 네. 두 가지를 다 하는데요. 저도 이제 성폭력 후에 말씀드릴 성폭력 피해자의 국선 변호인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것이 정말 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인가? 네. 그거는 아직 찬반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이 공개 범위에 대해서도 적정한 수준이냐 그런 문제도 많고 이 공개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 헌재가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어요. 4명은 합헌 의견이지만 그 정족수가 6명이기 때문에 위헌이 안 된 것이지 이거는 분명히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그 한쪽 편을 들기는 좀 어려운 것이죠. 네, 그렇군요. 네, 배승희 변호사와 함께 성폭력 관련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 전자발찌죠, 발찌. 네, 발. 네. 네, 발찌는 재범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옵니까? 네, 그 최근에 우리 고영욱 씨가 전자발찌를 지금 선고받았는데 네. 이 전자발찌라는 것이 위치 추적기 같은 거랑 비슷해서 어딜 가면 이제 경찰에 바로 연락이 되는 것인데 또 관련 뉴스를 보면은 이걸 착용하고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있어서 과연 실효적인 것이냐, 이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또 실효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앞서 성폭력 관련해서 국선 변호사도 있다. 우리 배승희 변호사께서 네.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제도예요? 네, 그 우리 형사 절차가 이 피고인에게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국선 변호인을 피해자에게도 만들어주자 한 것이 성폭력 피해 전담 변호사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그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에 특히 경찰에서 조사를 한번 받고 예전에는 그리고 검찰에서도 한 번 더 조사를 받고 네. 또 법원에 나와서 증인으로 또 얘기를 해야 돼요. 힘들죠. 네. 특히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진술이 계속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영상 녹화라는 것을 통해서 한 번의 절차를 완료하는데 그때 이제 변호사가 들어가서 이제 같이 도움을 주고 또 이제 법정에서도 변호사가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변호를 좀 해주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제도가 처음에는 아동이나 청소년한테만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기회를 좀 넓히자 해서 성인 범죄까지도 전부 확대를 해서 또 여성이 아니라 남성까지도 지금은 이 형벌 조항이 네. 객체가 이제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 남자도 이 강간죄의 그 객체가 될 수 있어서 네. 남자들도 이제 이런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된 것이죠. 성범죄의 경우 합의를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왜냐면 예전엔 친고죄였기 때문에 예. 이 합의를 하면 고소 취하를 해서 그렇군요. 그런 네. 경우를 많이 했었고 지금은 이제 친고죄가 폐지되었지만 합의를 네.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양형기준표에 의해서 그 감형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당사자 간에 합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일이 절대 없어서 없는 게 마땅한데 혹시라도 본인이 이제 성범죄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네. 이거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되죠? 네. 우선 가까운 경찰서로 가시면 경찰서에서 바로 원스톱 지원센터로 안내를 해 주실 거예요. 그곳에 가시면 이제 거기서 다시 피해자 법률 조력인 변호사를 선임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영상 녹화를 할 때 변호인과 같이 들어가서 한 번에 영상 녹화를 하고 그래서 재판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관련 법을 더 강화하는 것이 맞긴 맞는데 이것만으로 능사는 아니죠? 그렇죠. 이런 토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재범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실제로 재범률이 50% 이상이에요. 이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재범을 줄이는 교도 수단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태일의 배승희 변호사님과 함께 성폭력 관련 법안의 문제점, 그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질문은 국정교과서로의 환원 필요할까요? 였는데요. 약 8대 2의 비율로
환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저희 뉴스 정면 승부 제작진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교과가 나서 올바른 교과서를 채택하는 것도 좋고 다양한 교과서를 통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도 좋겠지만 교과서를 보고 배우는 당사자는 우리 학생들이죠.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이 올바른 선택의 밑거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견 주신 분 가운데 5268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따로 제작진이 연락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월 7일 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저희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